쟁점 법안 처리가 예정된 8월 임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완료 시점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원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제외하고 내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국민의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필리버스터로 지난번에도 한번 맞서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기업법, 우리 경제를 망치는 법에 대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 입법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법의 통과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소개할 예정이고요. 특히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방문진법, EBS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법입니다. 특히 EBS법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교육방송마저도 정권의 선전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상법 더 센 상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상법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의 건실한 기업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모는 법입니다. 이거를 경영권 방어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포이즌 필이라든지 차등 의결권이라든지 황금주라든지 이런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외국으로 내쫓고 우리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국외로 내모는 그런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대표적인 기업의 악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반 만에 3,1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투자자들이 볼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노란봉투법, 반기업법,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이런 법들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 진영 그리고 민노총의 요구에 따라서 통과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5개 법안, 4개 법안이죠. 방송 입법에다가 노란봉투법, 상법까지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에 이제 4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2일 날 내일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20일 하루 빼고 하루를 이제 늦춰서 25일까지 처리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방송법 이미 통과가 됐고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돼 왔었고 또 공론 과정도 사실 거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제 이게 그 개정되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한다고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도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희도 이게 왜 그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릴 그럴 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이제 4가지 법 중에서 제일 이야기가 많이 되는 관심 갖는 법이 이제 노란봉투법이에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각각 얘기를 들을 텐데 먼저 아무래도 비판하는 입장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자 범위가 확대가 되면 기존의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원청의 사용자, 사업주와 교섭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의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게 될 거고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법이 노동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논쟁이 많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기업과 맺고 있던 거래관계가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도중에 계약선이 끊어질 우려가 가장 크고요. 경영자 입장에서도 굳이 한국에서 이러한 규제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할 요인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뭐 경영 단체들이 이 법에 대해서는 참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볼 때 특히나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한국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암참 회장이 이미 밝혔고요. 주한 EU 회의소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겠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발언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국내의 기업인들은 아마 제대로 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직면하게 될 거고요. 특히 노조의 요구에 끌려다니게 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투자, M&A라든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경제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자폭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지금의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과 같은 특정 진영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계에서 뭐 1년 유예를 해달라. 또 암참에서도 우려를 표명을 했지만 법안대로 지금 나온 그 안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입장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추자는 거거든요.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 2조가 이제 사용자의 그 범위를 원천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미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심지어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교섭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의 사례라든지 그 판례들을 이렇게 법제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조와 관련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와 관련해서도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이 그 노란봉투법을 개정했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발의된 그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재계의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불법 그 손배 책임에 관련해서도 원래 부진정 연대 책임을 없애고 손배 책임 개별화 조항을 원래 처음엔 넣었었거든요. 지난 그 거부권 행사된 법안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파업에 따른 책임은 개별이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만 져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시대가 어느 저 시대입니까? 지금 그 연대 책임 그 연대 보증 제도도 다 없어진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책임 한도 내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와 노조법 2, 3조와 관련해서는 국제 노동기구인 아이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 끊임없이 개정을 공고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노란봉투법 때문에 주가가 3,100으로 떨어졌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 지금 3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바뀐 이후에 그 상법 등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라고 해서 그 주가가 26년 만에 26% 이상 지금 급등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지금 그 현실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론의 기회를 드릴 텐데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법안이다. 그리고 이미 재계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법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재계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면 기업인들이 그리고 경총을 비롯한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영자 단체가 네. 이렇게까지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암참 회장이라든지 주한 EU 상공회의소라든지 대부분 이 법안의 강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결국 코스피를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의 시장에 있어서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조의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법안이 강행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나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에 비해서 얼마나 후진적인 그리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법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재계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것은 재계에서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노사관계의 균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도 반영하면 되겠다라고 최종적인 판단 저희가 하는 것이죠. 저 입법부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의 재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고, 그럼 재계가 반대하면 입법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할 때도 재계에서 반대했어요. 재계에서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기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반대하다가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또는 그 국민들이 상법 개정의 여론이 대단히 높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합의해 줬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런데 그렇게 재계가 반대했던 상법을 개정했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오히려 가장 반대가 심했던 지주사의 주가가 가장 급등했어요. 증권주랑. 그것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등을 없애는 것이 주가를 그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시장에서 반응한 거거든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재계랑도 그 논의도 많이 거쳤고 네. 그런 속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인데, 이제 암참에서 어제 이제 주 한 미국 상공회의소하고 또 주 유럽 상공회의소 등에서 입장문도 내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면에 경총에서 그걸 유도한 것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총은 기업을 대변하는 그런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암참 같은 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우리 이제 그 원내 지도부랑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왜 필요한지에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용자 범위라든지 그 손해배상 책임 명확 관련해서는 미국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 논리는, 그건 뭐 논리 모순이죠. 그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법안이 25일 본회의까지 아마 하나하나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또 필리버스터의 모습까지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정청래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 추진을 공약하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완수를 수차례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달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이 여당에게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관련해서 여야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를 꼭 못 박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이 책임 있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연 그것이 검찰 개혁인지 검찰 개악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인석 총리가 그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반대를 할 것이고,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기국회 때에 서로 협의하게 될 그런 법들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그 모든 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얘기는 정치적인 표현이고 결과적으로 연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그러면 연내에 이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추석 전에 어느 정도 끝을 내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딱 추석이라는 그 시점, 그게 사실은 핵심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하겠다라는 게 사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인데, 추석이라는 그 시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수사 기소
그 분리라는 그런 그 검찰 개혁의 큰 방향성이라든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그 당정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인위적인 속도 조절 이 표현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최대한 빠르게 더 세심히 살피자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법안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얼개는 갖춰진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수사 기관이 세 개로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그 수사의 미진이나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기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되 최대한 빠르게 검찰 개혁 입법을 하자, 그런 취지라고 보고요. 이것이 마치 무슨 당과 우리 그 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좀 더 그 검찰 개혁 입법을 빠르게 하되 좀 더 그 세심하게 살펴서 하자,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즉 주석이란 부분의 방점보다는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좀 살피자라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검찰 개혁이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상 검찰 개혁을 빙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법 또는 민주당의 자기방어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은 결국 국민의 사법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경우에는요, 민생 범죄는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간의 혼선은 불가피하고요. 아무래도 수사청들이 서로 본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관심받는 사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민생 범죄는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위원들이 다 누가 임명을 합니까? 현재의 여당과 친여권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그 국가수사위원회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인 거죠.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가의 사법 시스템, 특히나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기소기관으로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명문화된 기소기관인 검찰을 폐지한다. 그것도 입법으로 하게 한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의 여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은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기관마저도 이렇게 마음대로 입법으로 폐지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만한 권력에는 큰 반발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론. 네, 그 사실 그 민생 법안, 민생 범죄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그 야당의 대표 그리고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게 윤석열 정치검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다라는 오명까지 쓴 정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계적인 추세도 수사 기소를 독점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세로 가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수사기관이 이제 지금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것을 보면 중수청하고 국수본하고 공수처 세 개의 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각의 그 맞춰진 그 수사 대상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생 범죄들을 소외될 것이다, 소외할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추론에 불과하신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제가 그때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곳에 검찰을 거의 뭐 한 개의 지청장 수준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오히려 민생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그 비판은, 그런 비판이 나온 그런 보도들도 그 전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짧은 반론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론을 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국가의 사법권은 특정 진영 그리고 특정인을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권의 남용은 결국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고 하는 사법기관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거든요. 어느 정권이 또는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국가의 사법권은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번 검찰 개혁도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특정 진영을 탄압하는 그런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주 연속 좀 하락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면 얘기 좀 하긴 하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가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2주 연속 이제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원인 중에 부정평가 원인 중에 가장 큰 1위로 나온 게 그 특별사면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2%로.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중에 이제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면에 대해서 찬반이 비슷했거든요. 47%대 정도에서. 근데 국정 지지도는 60%대에서 50%대로 떨어진 거니까 실제로 그 조국 전 대표라든지 윤미향 그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건 맞죠.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고 복합적인 요인도 있었죠. 뭐 이춘석 의원의 차명 계좌 주식 거래라든지 뭐 주식 양도세를 그 구간을 10억으로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특별 사면이 가장 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관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별건 수사로 진행되었지만 어쨌든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비판 그런 지적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사면한 이유는 첫 번째의 이유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들은 본인이 그 전에도 뭐 몇 차례 이제 사과도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사과 반성이 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하락 연령층 보면은 그 입시 비리에 가장 그 민감한 40대랑 20대에서도 더 많이 낙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면 같은 거 이미 이제 한 이제 과거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정부 여당이 뭐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한미 정상회담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이펙도 지금 예정되고 있고 또 민생 개혁 입법들을 처리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고 성과를 내서 지지율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네, 뭐 2주 사이에 12%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죠. 그 근본 원인은 결국 민심에 역주행한 그런 정권의 오만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입시 비리라든지 그리고 뭐 감찰 무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죠. 그리고 보통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와 국민적인 상식이 그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거의 60%의 복역을 해야지만 과거에는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3분의 1도 복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떳떳하게 나와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강하게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조국 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과 어떻게 보면 불공정, 특혜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많은 청소년들, 당시에 입시 비리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사면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단순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서 미공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거죠. 결국 본인의 수익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런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부분은 결국 세법 개정안. 많은 개미 투자자들, 1,500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뜬금없이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급하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 특히 많은 중산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고 지금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코 가벼이 보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정청래 대표 인식입니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악수를 하지 않겠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적대시하는 야당을 적대시하고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이런 야당 대표의 일방 독주, 독선과 오만이 이런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윤석열 정권 때는요 2달 만에 부정평가가 50% 밑으로 50% 이상이 됐습니다. 그 데드크로스가 2달 만에 일어났는데 아직 그 이재명 그 정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50% 이상의 그 지지세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성과를 내고 이렇게 하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비롯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세게 하시는데 그 비판을 하시는 것과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 당내 상황도 좀 지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 지지율이 뭐 그 반사이익을 통해서 약간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10%대까지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뭐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계속 그 윤 어게인 정당을 표방한다든지 뭐 그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당의 중심으로 있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그 국민들의 그 비판이나 지적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에 대한 건전한 견제 또는 그 여야 간의 협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빠르게 좀 내부에서도 자정 노력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짧게. 네, 뭐 여당 의원님의 그런 고언에 대해서 저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은 듣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으니 당신도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요. 저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여당에 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는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바랍니다. 다만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 국민의 어떤 민복과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는 점을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에게는 하나만 더 할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또 비서실장을 하다 보니까 친문계의 또 구심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민주당 내에 있는 지지 기반의 일부가 또 그쪽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이제 양당이 뭐 어떤 합의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합칠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조국 혁신당과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뭐 그 검찰 개혁이나 이런 개혁 입법에서는 이제 연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우리 저 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 관계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병존하는 관계로 갈 것 같고요. 합당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하시던데 저는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도 아마 연대 방식으로 가지 뭐 이렇게 합당해서 선거 치를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대와 경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그 뭐 그 정치 지형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뭐 논의들이 공론화나 논의들이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그 정치 지형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섣부르게 지금 뭐 합당을 할 거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직은 뭐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내년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층의 두 축을 나눠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공학적으로는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저희는 정치 공학적으로 이 이슈를 보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조국 전 대표가 저희 국민의 힘을 향해서 아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을 괴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성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본인의 정치 재기를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조국 전 대표의 경우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정의 개혁을 외쳤지만 뒤로는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먼저 국민들 그리고 특히나 당시 학생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야당을 공격한다.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그런 태도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후한무치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게요. 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아마 재집행 시도가 이제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먼저 국민의힘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야당을 탄압한다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가지고 있는 그 편향성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야당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다. 그것도 당 지도부와 많은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역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야당 당사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요구한 게 500만 국민의힘 당원의 명부였거든요. 영장에는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압수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본건 범죄 사실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게 뭐 정당법 위반이 아니고요.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 도대체 500만 당원 명부와 이들 범죄 사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저희는 이해할 수 없고, 특히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215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내용은 500만 당원의 명부를 다 가져가서 특정 종교의 조직적 입당 여부를 비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과잉 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중대한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215조의 포괄영장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당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당 민주주의 핵심이고 정당의 자유 핵심이 당원 명부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 당원 명부에는 우리 당원의 성함 그리고 주소, 뭐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등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검찰이 특검이 이거를 가져가게 되면 결국 포렌식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이들 자료들을 다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은 결단코 500만 당원 명부는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당 탄압이다. 네. 일단은 500만 그 명부를 전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특검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의 그 명단하고 그 명단들이 실제로 500만 당원 명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강제 압수수색이 아닌 그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 해달라고 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그 이제 그 통일교가 그 권성동 의원하고 김건희를 통해서, 건진법사 김건희를 통해서 그 통일교의 그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도 주고 각종 뭐 고가의 그 뇌물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 23년도에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 출마가 예정이 되니까 권성동을 돕기 위해서 통일교의 신도들을 집단적으로 그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 의혹이잖아요. 그러면 이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종교 분리에 대한 원칙에 대한 위배이기도 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공당의 태도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그 금전, 불법 금전은 그 윤석열을 써달라고 했다는 문자까지 나오고 저기 물증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것도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불법 대선 자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 대선 그 국가 그 보조금 434억을 다 토해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더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그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자꾸 이렇게 야당 탄압 프레임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22년도에 왜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사를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 저희가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으면 수사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그 이재명 전 대표님하고 그 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그 수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죄 없으면 수사 받으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한 것은 국민의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재명 그 전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67명이 연서해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서약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기계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그것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반론 네. 듣겠습니다. 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논점을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민주당이 과거에 들어왔을 때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당원 명부에는 우리 당원들의 모든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나 500만 명 당원 정보를 다 가져가겠다. 우리 당 당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그런 시도라고 보여지죠. 이거는 절대로 저희가 용납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왔을 때 특검이 요구하는 저희가 한번 그 명단을 가져와 봐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추려서 20명을 샘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20명의 샘플을 저희가 돌려보니까 그 20명과 특정 종교에 가입되어 있는 20명과 이분은 특검이 우리 당 당원으로 가입됐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한 20명일 겁니다. 그 20명과 국민의힘 당원은 한 명도 일치되는 분이 없었죠. 이런 점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검이 과도하게 국민의힘인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렇게까지밖에 받아들일 수 없고요. 결국 야당 탄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